안녕하십니까. 하모니 입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시사시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여러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에서 주요 이슈로 불거졌던 북한 주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금요일 잡담 코너에 대해서 그 에이스가 누구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는데 그분이 지금도 동아일보 현역으로 계셔서 실명은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가을쯤에 어떻게든 첫 모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모임이 시작되면 오프라인에서 마음껏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서 후원자분으로 소개를 드렸던 윤주분님, 감사 좀 그만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신지 공감이 가면서도 조금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마음으로 감사드리기 때문이고 제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마음이 제가 하는 표현 자체가 계속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감사의 뜻을 말씀드릴 기회가 지금 방송밖에 없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아님 외 몇 분이 제가 컴맹에게 희망을 드리고 있다 이런 댓글들을 주셨는데 저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림 넣고 방송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말은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이 일을 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컴퓨터하고 기계하고 너무 안 친해서 대략 이 분야에서는 인류의 남한계선, 인류와 영장류의 경계선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컴퓨터를 못한다, 인류로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침팬지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건 인류라면 모두가 이걸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스스로 매우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제가 페이팔 계좌 연결에 실패해서 페이팔은 연결되는 대로 즉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난주에 좀 슬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깔고 아저씨라고 유튜브에 쳐보시면 나오는데 요즘은 뭐 대세 개그맨이시죠. 신윤승 님이 과거 무명 시절에 유튜브에서 한 코미디예요. 그 신윤승 님이 나이가 좀 있는 아저씨로 분장을 한 다음에 카페에서 공무원분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해요. 하소연 내용이 아니 공무원 양반, 내가 인터넷으로 서류를 떼면 좀 편하다고 해서 PC방에서 서류를 좀 떼려고 했더니 뭐 그렇게 깔라는 게 많아. 액티브엑스 깔고 키보드 보안 깔고 보안 프로그램 깔고 뭐 깔고 다 깔았는데 얼라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네. 그래서 내가 은행 사이트를 갔어. 공인인증서를 만들려고 했더니 또 액티브엑스 깔고 키보드 보안 깔고 보안 프로그램 깔고 뭐 깔고 이런 하소연을 하는 개그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단 말이죠. 왜 했냐면 이제 월급 노동자가 아니니까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을 세계자 하나에 다 몰아넣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세금을 진짜 잘 내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원래 세금 잘 내자 주의예요. 제 경제관이 세금 많이 걷고 정부가 잘 쓰자 주의여서요. 물론 이제 솔직히 작년까지는 세금 내기가 싫더라고요.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세금 내는 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저는 정말 세금을 잘 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뭐 수정할 게 있어서 버튼을 눌렀더니 공동인증서 깔고 파일 전송 깔고 전자서명 깔고 부정접속 차단 깔고 증명서 위변조 방지 깔고 뭘 자꾸 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잘 모르니까 국세청이 뭐 깔고 하라고 하면 그게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다 깔았어요. 분명히 다 깔았다고요. 그리고 다시 버튼을 눌렀더니 얼라래 부정접속 차단이 안 깔렸다는 거예요. 아니 홈택스가 5개를 깔라고 했는데 제가 저 부정접속 차단만 빼놓고 깔았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골라서 깔았다고요? 뭘 알아야 고르죠. 전 다 깔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안 깔았다고 나오길래 보십시오. 지금 같은 파일을 9번 다운받은 걸로 나오잖아요. 제가 9번 깔았다니까요. 그런데도 깔 때마다 저 부정 접속 차단만 안 깔렸다고 계속 다시 깔라는 겁니다. 9번 깔았다니까요. 그래서 매뉴얼이 있길래 봤더니 혹시 안 깔렸다고 나오면 저 부정 접속 차단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IP 인사이드랍니다. 그게 제대로 깔렸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있잖아요, 여기. 깔았다고요. 저기 초록색으로 시퍼렇게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앱을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봐야 하나 하고 클릭을 했습니다. 얼라래 정말 이 프로그램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뜹니다. 삭제 안 할 거예요. 난 네가 필요하다니까요. 나는 너를 삭제하려는 게 아니고 너를 가동시키려는 거라고요. 그런데 버젓이 깔려 있는데 자꾸 또 깔라고. 그래서 깔린 앱을 클릭을 했더니 너 정말 나 지울 거야. 안 지운다니까요. 내가 널 왜 지우냐고요. 내가 널 지우려면 왜 9번이나 깔고를 반복하고 자빠졌겠냐고요. 제발 나한테서 멀어지려고 하지 말고 가동을 좀 해달라고요. IP 인사이드 너를 내가 9번 깔았다고요.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국세청 홈택스 관계자분 계시면 제가 어떻게 하면 저 IP 인사이드하고 좀 친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IP 인사이드를 깔 수 있는지 제발 깔고 싶거든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후원해주신 소중한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앵커를 아래 달아뒀으니까 본 방송부터 들으실 분들은 잠깐 앵커를 이용해 주시는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17일 목요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이별은님, 흥미진진 독소독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님, 응원합니다 정기 후원하겠음님, 윤별원님, 백별용님, 고동료님, 정별우님, 공동체 응원지진님, 정별균님, 정별교님, 고맙습니다님, 구별연님, 해외 계좌 송금 받기님. 이분은 다행히 연락이 됐는데 오스트리아에서 한별애님이 연대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별일님, 정별정님, 허별희님, 김별식님, 후원님 감사드립니다. 해피토스님, 김별애님, 조별숙님, 김별숙님. 그리고 18일 금요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박별영님, 강별실님, 김별영 통영님, 천별영 응원회원님. 제가 지금은 페이스북을 안 하는데 과거 페이스북 할 때부터 오랜 패친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조음님, 강별재님, 강별숙님, 수학엄마님, 김별덕 감사합니다님, 차별혜님, 안별경님, 이별연님, 안별희님, 유별란, 유별옥님, 자매분이실 것 같은데요. 감사드립니다. 최별영, 이응원합니다 님, 이별식님, 기추자 해방전선님. 아마 기추자가 기레기 추적자의 줄임말일 거라고 예상하는데 댓글로 제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다가 이완배 기자님이라고 부르기로 하셨답니다. 감사합니다. 기추자 해방전선님, 김별정님, 김별연님, 해시민제님, 역시 해시민 분이실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김별자님, 강별희님, 심연달달님, 정별수님, 조별수님, 오별림님, 최별빈 비주류 게이머님. 제가 오랫동안 궁금했던 비주류 게이머님 성함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별란님, 양별주님, 전별숙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19일 토요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이별안님, 니별운님. 이분은 사실 본명이 아니실 것 같아서 그냥 부르려다가 혹시나 세 글자여서 혹시나 싶어서 가운데 별을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모니개설 축하님, 한별미님, 굴림천하님, 김별영님, 이별호님, 이별희님, 좋은마리님, 모두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자, 이제 월요일 시사시사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북한은 주적인가? 지난주 여러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청문회에서 이슈가 된 질문이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국힘 의원들이 북한이 주적이냐 물었고 후보자가 북한 주적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국힘이 똑같은 질문을 했고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 말에 동의한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방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청문회 나오는 족족 계속 같은 질문을 퍼붓습니다. 의도는 너무 분명하죠.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현 정권 장관 후보자들의 안보의식이 이토록 불투명하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친북 혹은 빨갱이 이런 정권이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은 겁니다. 일명 색깔론 공작을 또 하는 건데 이건 뭐 효과도 없고요. 저런 짓거리들을 하는 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됩니다. 계속 저런 거나 물고 늘어지라고 하세요. 지금 민중들은 몸에 와닿는 실용을 열망하는데 저런 철진한 색깔론을 계속 주장하는 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북한 주적론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저런 주장하는 XX들이요. 북한은 주적이다. 다 때려잡아라. 쳐 죽여라. 이런 인간들 말입니다.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다른 나라로 튈 놈들입니다.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지 안위부터 챙길 놈들이에요.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배 타고 일본으로 튄 놈들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의 장남 이맹희라는 인간입니다. 이건희는 이병철의 삼남이고요. 장남이 이맹희인데 권력 다툼에서 밀려서 쫓겨난 거죠. 그 이맹희의 아들이 지금 CJ 이재현입니다. 그런데 이맹희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 20세 청년이었어요. 당연히 징집 대상이죠. 수많은 청년들이 전장으로 끌려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맹희는 이때 징집영장이 나오니까 진짜 배를 타고 일본으로 튀어버렸습니다. 밀항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맹희가 20대 일을 누가 기억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1950년이면 삼성그룹이 출범했을 때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기자였는데 없었던 일을 지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걸 제가 어디서 알았을까요? 이맹희가 자서전에 이 이야기를 적었더라고요. 지가 실토한 겁니다. 일반인이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외국으로 튄다, 병역을 기피한다, 굉장한 중죄입니다. 그런데 이맹희는 이런 수준의 범죄를 저질러 놓고 이걸 자서전에 적어요. 1993년 이맹희가 발간한 묻어둔 이야기라는 자서전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맹희 대가리는 머가리 수준인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해야 될 이야기가 있고 안 공개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 건데 이런 머가리를 목에 달고 다니니까 이게 감춰야 될 이야기인지 공개해야 될 이야기인지 구분을 못해요. 자서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가 일본으로 튄 이유가 얘가 대구 출신이거든요. 이맹희 친구들, 그러니까 경북고 32회 동기동창이 노태우, 정호영, 김복동 이런 애들입니다. 560 군사 쿠데타 세력들이에요. 실제로도 아주 친했습니다. 이맹희는 전두환 동생 정경환하고도 친했대요. 전경환이 지금 CJ 이재현이 어렸을 때 운전수 겸 보디가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적었느냐? 친구들이 군복무를 하러 육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그렇게 나라를 훌륭히 지키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일본에 가서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가 이맹이 너보고 조국의 미래를 준비하라고 그랬는데요. 다른 청년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 동안 네가 뭔데 조국의 미래를 준비해요. 자서전에 병역 기피한 걸 적을 정도의 빡대가리로 조국의 미래를 준비하긴 뭘 준비합니까? 북한 주적론 이런 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간이 신세계 정용진이죠. 그 멸공거리고 다닌 그 인간입니다. 근데 얘도 면제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멸공이 너무 중요한데 멸공을 자기 손으로 할 생각은 없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대표적으로 주둥이 파이터, 아가리 파이터라고 부르죠. 얘가 왜 면제냐? 이게요. 멸공 논란 났을 때 정용진이 야 군대 면제 받으면 멸공 주장하면 안 돼? 그럼 뭐 남 병역 기록을 이렇게 허락 없이 막 까도 돼?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막 해도 돼? 이런 인스타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용진 씨 이게 의혹은 다른 사람 손에서 불거졌는데요. 해명은 신세계 니네가 한 겁니다.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정용진이 대학 입학할 때 직접 작성한 학생 카드에 키가 178cm, 체중이 79kg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군 입대 신체 검사 때 정용진 몸무게가 갑자기 104kg으로 불어요. 3년 만에 25kg나 찐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당시 과체중 면제 기준이 103kg였어요. 정용진은 104kg로 면제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딱 1kg 초과해서 아슬아슬하게 면제를 받은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의혹이 생기죠. 그때 신세계 니네가 한 해명이 이래요.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신세계 해명이 뭐냐? 정용진이 대학 입학하고 유학을 갔대요. 미국을 갔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유학 때 외로워서였는지 피자하고 파스타가 입에 너무 잘 붙어서 그랬는지 갑자기 살이 110kg까지 불었대요. 그래서 살이 너무 쪄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정용진이 다이어트를 했다네요. 열심히 살을 뺐는데 하필이면 딱 104kg까지 빠졌다. 절대 면제를 받기 위해서 고의로 살을 찌운 게 아니다. 이게 신세계의 해명입니다. 이 새끼들이 진짜 장난합니까? 예? 이왕 다이어트 하는 거 1kg 더 빼서 103kg가 됐으면 군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는 열심히 뺐는데 하필이면 딱 면제 기준을 1kg 초과하는 104kg까지밖에 못 뺐다는 겁니다. 우리 정용진 회장님은 군대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다이어트를 했지만 1kg 차이로 아깝게 실패하신 애국자다. 뭐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알지도 적당히들 하세요. 정용진은 요즘 무슨 뭐 사생활 문제가 있는지 전 관심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사이버 레카처럼 몰려가서 뭐 조회수 빨아먹는 유튜버들이 있나 봐요. 신세계가 단호히 대응하겠다, 뭐 다 고소하겠다, 용서는 없다 이러더라고요. 나 고소하세요, 나. 네. 내가 네 군대 문제로 이런 이야기한 거 고소 좀 하세요. 재판정에서 봅시다. 정용진 병역 문제 이게 과연 명예훼손인가? 쫄리죠.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디 가서 멸공 그러고 다니지 말라고요. 전쟁 나면 제일 먼저 튈 놈들이 멸공 같은 소리하고 자빠진 겁니다. 둘째, 북한은 주적이다. 이 이야기는 북한 정권을 괴멸시키고 북한을 흡수 통일해야 한다. 이런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박근혜가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잖아요.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흡수 통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도 페이스북에 주적은 북한 뭐 이런 걸 올린 적이 있죠. 마찬가지 발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나 외교는 잘 모르겠고 경제적인 이유로만 보면 이런 발상은 진짜 나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북한 정권 붕괴, 흡수 통일 시나리오. 이건 이미 역사적으로 인류가 한번 경험을 해본 사례입니다. 언제냐? 1990년 10월 베를린 장벽이 극적으로 무너지면서 말 그대로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의 완전한 붕괴를 기반으로 한 흡수 통일이 독일 경제에 대박을 안겨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닥친 통일 때문에 그 잘 나가던 서독이 독일이 된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엄청난 경제 위기를 맞습니다. 당시 서독 정부가 애초에 예상한 통일 비용이 10년 동안 1조 마르크,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 정도였습니다. 1990년에 500조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상이 처참하게 빗나갑니다. 실제 독일이, 그러니까 서독이 통일 이후 10년 동안 들인 통일 비용이 원래 예상의 갑절인 2조 마르크, 무려 100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잘 됐느냐? 잘 안 됐습니다. 이렇게 돈을 퍼부었는데 동서독 양국가의 실질적인 경제 통합이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통일 이후 15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1조 4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이 넘습니다. 이걸 지금 물가로 따지면 3,500조 원 가까운 돈인데요. 우리나라 1년 정부 전체 예산이 700조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거의 5년치 예산을 다른 데 한 푼도 안 쓰고 통일 비용으로만 쏟아야 되는 돈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감당 못한다고 봅니다. 북한은 주적이다. 때려잡자. 그래서 실제 당장 내일 때려잡았다고 치자고요. 우리나라 경제 망합니다. 독일의 경우 왜 이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냐면요. 당시 서독 정부가 통일 비용을 잘못 예측한 게 두 나라 경제적인 격차가 통일에 얼마나 큰 부담을 줄 것인지를 예상을 잘못했어요. 원래 통일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대박이라면 두 나라 경제 시스템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쪽이 붕괴돼서 맞은 급작스러운 통일은 시너지를 못 냅니다. 시너지가 아니고 경제 시스템을 엉키게 만듭니다. 보십시오. 두 나라 경제가 통합될 때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라는 게 두 나라 장점이 결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당시 독일은 서독이 기술력과 자본이 발달돼 있었고요. 동독은 노동력이 뛰어나고 저렴했습니다. 이게 잘 결합이 돼야 돼요. 근데 통일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통일이 되는 순간 동독 국민들은 더 이상 동독 국민이 아닙니다. 통일 독일의 국민입니다. 흡수 통일이 됐으니까요. 동독 국민들도 통일 독일 헌법에 보장된 독일의 기본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서독 헌법을 기반으로 한 그 헌법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독 민중들도 당연히 서독 민중들이 받던 복지 혜택을 받게 됐고 최저임금도 바로 서독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의 경제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통합이 안 됐는데 정치 시스템이 먼저 통합이 되니까 원래 동독 경제의 장점, 노동자들의 저임금, 이게 싹 사라진 겁니다. 더 이상 동독 노동자들을 싼 임금으로 못 쓰게 된 거죠. 이때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자랑하는 국가들이 대거 유럽연합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서독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동독에 공장을 왜 세웁니까? 체코나 폴란드에 세우면 임금이 싼데요. 동독에 공장을 설립하면 서독에 설립하는 것하고 똑같이 임금을 줘야 됩니다. 기업들 공장이 통일 독일에서 동독이 아니고 체코하고 폴란드로 다 빠져나간 겁니다. 그럼 동독 민중들의 삶이 피폐해지겠잖아요. 이걸 누가 보장해 줍니까? 통일 독일이 보장해 줘야 돼요.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15년 동안 독일이 헤맨 겁니다. 그래서 통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나라의 경제 격차가 반드시 줄어야 됩니다. 집계가 잘 안 돼서 2022년 통계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2022년 1인당 국민소득이 4,7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당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159만 원입니다. 30배 차이가 나요. 자, 지금 북한은 주적이다. 때려잡자. 흡수해버려. 이 30배 격차를 어떻게 감당을 할 건데요? 북한을 흡수하는 순간 북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 줘야 됩니다. 안 줄 거예요? 어떻게 안 줄 겁니까? 헌법에 차별을 둡니까? 38선 이북지역 민중들에게는 최저임금 반만 준다고요? 그럼 그게 헌법입니까? 개나발법이죠.
복지제도요? 우리가 북한까지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건데요? 경제적으로 시너지가 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지금 북한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은 노동자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거기 의무 교육이 잘 돼 있어서 노동자의 교육 수준, 의식 수준이 의외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매우 낮죠.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게 장점인 겁니다. 그런데 통일되는 순간 이 장점이 다 깨집니다.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해봐야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일 테고요. 저임금, 최저임금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박근혜가 깽판 나서 개성공단 폐쇄했잖아요. 저는 진짜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성공단 같이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을 적절히 결합해서 남북한의 경제 격차를 줄이는 중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술력이 전달되면서 북한 경제가 좀 올라와 줘야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하면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불한 돈이 부대 비용 다 포함해서요. 월 평균 25만 원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매우 만족할 수준이었죠. 북한도 매우 만족했습니다. 이런 중간 과정이 필요해요. 만약에 지금 주적 북한 박살내고 흡수통일 했어요. 북한 노동자들에게 25만 원 지급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이 주적이다, 때려잡자,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는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정권을 잃는 것일 텐데 우리가 북한 주적론을 떠들면 떠들수록 북한은 더 움츠러들고 더 폐쇄되고 더 핵개발하고 북한 경제는 더 개판될 겁니다. 안 할게 그런 거. 믿어. 그리고 우리랑 같이 경제발전 도모하자. 이렇게 해서 북한 경제를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실제 우리한테도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지리적으로 가깝잖아요. 언어가 완벽하게 통하죠.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아요. 그쪽 노동자들이요. 양질의 노동자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남북 평화만 조금 안착이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베트남이나 중국에 공장 짓는 것보다 북한에 짓는 게 100배 나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남북평화 문제는 감정이 앞서면 안 됩니다. 저는 의외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북 단일팀 보면서 막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안 그렇더라고요. 막 민족적 감정이 벅차오르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를 선택하건 대결을 선택하건 그건 하나의 정치적 신념으로 봐주는 편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이 옳다고 믿는 건 신념의 자유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념이 다른 사람끼리의 논쟁은 사실 아무리 해봐야 결론이 잘 안 납니다. 신념이 다르다는 건 종교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종교가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내가 믿는 신이 더 옳아 뭐 이렇게 싸워봐야 결론이 안 나죠. 그런데 이 문제를 신념의 영역이 아니고 경제의 영역으로 끌고 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영역에서는 손익계산서가 나오거든요. 자, 평화와 대립 중 무엇이 신념이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요. 평화와 대립 중에 어느 게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거냐 이렇게 물으면 답이 너무 간단해집니다. 역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발군의 견해를 남긴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애덤 스미스, 카를 마르크스와 함께 세계 3대 경제학자로 불리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그 주인공입니다. 케인즈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1919년 열린 파리 평화회의에 영국 대표단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케인즈가 공무원 노릇을 한 거죠.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의 파리 평화회의. 이건 승전국이었던 프랑스나 영국이 패전국이었던 독일한테 진짜 독이 바짝 오른 상태에서 열린 회의입니다. 말이 파리 평화회의지 이 회의 요점은 승전국들이 독일 저 새끼들 반쯤은 죽여버려야 돼. 이게 주제였던 회의였습니다. 이때 승전국들이 파리에 모여서 발표한 조약이 이른바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회의를 주도한 나라는 승전국이었던 프랑스와 영국이었습니다.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 때 자국민 140만 명이 죽었습니다. 영국은 74만 명이 죽었어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냐고요.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 입장에서 독이 얼마나 올랐겠냐고요. 이 감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 조르주 클레망소 프랑스 총리가 이대로 가면 유럽에서 전쟁 분명히 한 번 더 난다. 원흉이 독일인데 아예 독일을 이참에 박살을 내버려야 다시는 전쟁이 안 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또 영국은 하필이면 총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74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선거 때 독일 죽여버려 이런 구호를 외쳐야 유권자들이 훨씬 더 지지를 해줄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영국인들의 정서인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조지 영국 총리도 원수 독일을 박살내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이 뭐냐? 전쟁 배상금을 무려 1320억 마르크를 매긴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300조 원이 넘는 거액인데 갚을 기간을 딱 10년을 줍니다. 패전국 독일이 폐허가 됐는데 10년 동안 300조를 어떻게 갚냐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액수 자체도 갚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액수인데 독일이 뭐 돈을 벌어야 갚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프랑스하고 영국은 독일이 돈을 벌 기회 자체를 완전히 박탈해버립니다. 승전국들이 이래요. 그 당시 독일이 외화를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철하고 석탄을 수출하는 거였는데, 야, 독일 니네들 전쟁 배상금 갚을 돈 없지? 대신 석탄으로 갚아. 이러는 겁니다. 석탄으로 갚으면 독일은 돈을 뭘로 버냐고요. 승전국들은 독일이 다른 무역도 제대로 못하도록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독일 경제가 망하도록 해버린 겁니다. 자, 독일이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생각한 마지막 방법이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이러면 잠깐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물가가 오릅니다. 이때 독일에서 경제학 역사상 처음으로 초유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1918년 독일에서 빵 한 덩어리 가격이 0.55마르크였거든요. 그로부터 5년 뒤인 1923년 빵 한 덩이 가격이 무려 1000억 마르크. 오타 아닙니다. 예, 빵 하나에 1000억 마르크요. 1달러를 얻기 위해서 환전을 하려면 지불해야 했던 독일 돈이 무려 4조 마르크. 이것도 오타 아닙니다. 4조 마르크입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냐면 이제 그때 노동자들은 임금을 이렇게 돈으로 현금으로 받잖아요. 근데 월급을 받기 전에 노동자들이 막 몸을 풀어요. 왜냐하면 월급을 받자마자 쏜살처럼 튀어가서 필요한 물건을 막 사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한 1분쯤 늦게 가잖아요. 그새 물가가 올라버린 겁니다. 빨리 가야 돼요. 인류 역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이 이때 처음으로 벌어진 겁니다. 이걸 본 프랑스하고 영국 감정이 어땠을까요? 신났겠죠? 독일이 망하니까 꼬셨겠죠? 그런데요. 독일 경제가 박살이 나니까 이웃이었던 프랑스하고 유럽 전체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미국에서 대공황이 마침 시작됐거든요. 독일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가 유럽 전체를 덮쳐버립니다. 사상 초유의 불황을 맞이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국을 맞은 독일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지도자가 바로 히틀러입니다. 그 결과가 세계 2차 대전이죠. 프랑스와 영국이 독일 막 패면서 감정 배설에는 성공을 했는데 사실 그 결과는 수천 배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 독일을 좁혀는 협정을 승전국들이 맺는 모습을 본 케인즈가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이러면 우리 다 망한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쓴 책이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케인즈가 말합니다. 감정을 잠깐 접어두고 냉정하게 경제적으로 현실을 직제해 봅시다. 만약 독일을 거덜을 내서 망하게 하면 독일 혼자서 안 망해요. 유럽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너무 연결돼 있거든요. 한 곳이 망하면
반드시 경제적 여파가 이웃나라로 번집니다. 이렇게 호소를 한 겁니다. 케인즈는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사람들이 정치적 감정에 휘둘려서 망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자, 북한이 주적이다. 망하게 하자는 거죠. 물리치자 이거 아닙니까? 이걸 통쾌하다고 믿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 신념의 자유니까. 신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경제 영역으로 돌려보면 북한이 망하잖아요. 우리가 입는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걸 누가 감당할 겁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이 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일성 3대 세습을 엿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북한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몰라도 저 상태에서 북한 정권이 지금 와르르 무너지는 걸 우리나라 경제적 측면에서 절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북한 붕괴가 경제적으로 어쩌면 재앙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주적이냐? 철진한 색깔론이고 북한이 주적이다! 이런 말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부디 우리가 시선을 좀 더 경제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케인즈가 남긴 평화의 경제적 결과,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남과 북은 평화로워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아닙니다. 주적이 돼서도 안 됩니다. 부디 한반도의 평화가 남북민족 모두에게 풍요와 번영의 길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독서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